제가 뭐 이재명을 그렇게 싫어하진 않습니다. 뭐 딱히 근데 좋아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 사회운동 열심히 하고 가족 문제가 적지 않게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별개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해온 정치력, 정치적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지금 제가 엊그제 며칠 전에 살인자 제로 난감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그 영화가 있다,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이제 최우식이란 배우, 기생충에 나왔던, 그리고 뭐 굉장히 그 연기를 잘하는 배우죠. 최우식하고 손석구. 최우식이 범인인데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우연히 진상 손님 행패에서 이제 뒷골목에 가서 맞다가 우연한 기회에 얘가 그 범인이 가지고 있던 쇠망치를 들어서 그 진상을 죽인 거죠. 그리고 이제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진상이 실제로는 강원도, 그건 이제 걱정이지만, 연쇄살인범, 아주 악독한. 그렇게 되면서 죽어 마땅한 놈을 죽이는 연쇄살인범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걸 쫓는 손석구 형사. 이게 이제 상난감, 뭐 제로 난감, 오난감이든 이게 이제 이거죠. 살인자. 근데 그 손석구 형사의 이름이 장난감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장난감이죠? 아니,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살인자, 난감이란 소리냐, 살인자 붙여서 장난감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뭐라고 하든 그렇게 이제 뭐 아마 웹툰이라든가 아니면 원작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뭐 원작이 있건 어떤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흥미로운, 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적 복수, 사적 구제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했는데, 비질란테 같이.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어요. 이제 MBN이라든가 다른 여러 그 기사를 보면은 이게 이재명이란 사람을 딱 봐도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수의를 입고 4421 수의 번호, 수감 번호를 달고 이제 회 덮밥이라고 해야 되나? 초밥을 먹는데 그 안에서도, 그런데 이 얘의 그 배역 자체가 상당히 그 건설사 비리,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는 건설사 대표 형성국 회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털에 그 장난감에서 이 이재명 관련 논란 한번 쳐보세요. 머리를 백발로 넘기고 뒤로 빗어 넘기고 검은태 안경 형정국이 딱 이재명하고 딱 보면 이재명을 이제 당인 형상화 딱 스치고 지나가죠. 그리고 사실 초밥 문제도 있고 뭐 이거 다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금방 알잖아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제수번호가 4421은 대장동 개발 시행사 챙긴 수익이 4,421. 하필 그 번호를 썼어. 그리고 형정국의 딸이 형지수예요. 원래 사실은 드라마 원작 웹툰에서는 그게 없었는데 딸이 형지수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선거가 더 오면서 일종의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이 제작사라든가 이거는 애들이 머릿속에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증거는 없어요. 이거는 넷플릭스하고 넷플릭스를 가서 뭐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뭐 고소한다 한들 이게 수사가 될 리도 만무하고, 근데 이게 계속 말로 떠들면은 결국은 뭡니까? 이재명의 어떤 나쁜 이미지, 악마 이미지, 어떤 비리 이미지에 또 이미지를 엎치는 거예요. 일종의 고단수의 선거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넷플릭스라든가 아니면 이 살인자 난감을 만든 어떤 제작사라든가 관련 사람들은 전혀 모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범죄, 그 의도가 어떤 건지를 잘 확인하지 못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상당히 심각한 또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그럼 이제 그럼 반대쪽은 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대쪽도 이제 딱 봐도 할 수 있는 뭐 한동훈을 연상하게 한다거나 어떤 다 그런 캐릭터라든가 아니면 윤석열이라든가 이런 거, 이게 선거판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뭐 페이크라든가 AI는 이거 미국에서 이미 그 대선을 이제 앞두고 뭐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규제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대응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심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좀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물론 뭐 자본주의에서 뭐 그런 거 약간 좀 어그로 끌어갖고 이거 좀 돈 좀 벌어보겠다, 그런 놈들이 한둘입니까만은, 그래도 이거는 좀 글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봐보세요. 자, 전 예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했긴 했죠. 미국의 또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미국의 유명 교회. 사실 뭐 이거는 뭐 미국의 뭐 4대, 5대 교회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하는데, 교단 이름이 긍정의 힘이라고 합니다. 오스틴 목사. 텍사스의 레이크우드 교회. 아마 이건 교단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쓴 어떤 책 이름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이런 데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여의도에 있는 그 대형 교회 있고, 뭐 우리나라도 이런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많죠. 한번 예배하면 수만 명이 다행히 이 범인은 30대 여성인데 다행히 조기에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 현장에 있던 비번 경찰이 의해서 사살이 돼갖고, 근데 그 범인이 데리고 나온 아이 같은데 4~5살짜리 아이가 총을 맞은 것 같아요. 아마 그 비번 경찰이 쏘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진짜 대형 참사가 벌어질 뻔했죠. 생각해 보시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 예배 보면 뭐 거의 몇천 명, 거기에다가 총기 난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거의 지역이 따로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야 총기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다행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텍사스 같은데 얼마나 총기가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경비 경찰들을 제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용한 경찰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비번 경찰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거는 거기 신도인데 거기 이제 왔던 어떤 경찰인데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조기에 굉장히 판단이 빨랐던 거죠. 빠르게 사살을 했으니까.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 이제 금속 탐지 같은 거 총기 검사는 다 하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왜 총기 검사를 안 했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물론 이제 주차장으로 차가 타고 들어온 뒤에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쪽 건물보다는 이제 지하 주차장 쪽으로 해서 접근해 갖고 그걸 빈틈을 노렸을 수도 있어요.
트렌치코트를 입고 그 안에다가 이제 자동소총을 넣었을 때면은 사실은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이걸 총격을 시작하려고 할 때 비번 경찰이 28살짜리가 바로 제압을 했고, 그러니까 그거 만약에 그 순간을 딱 놓쳤으면 바로 드르륵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만큼 이 현장에 있는 요원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의 그 판단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진짜 여러 죽고 삶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자동소총, 장총이라고 하는데 아마 자동소총이겠죠.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었고, 사실 이런 대형 교회는 이제 뭐 1부는 영어로 하고 2부는 스페인어로 하고 3부는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죠. 여기는 히스패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2부, 뭐 3부, 오후 1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데 보세요. 매주 45,000명이 예배를 참석한다고요. 한번 부로 나눠봐도 한 번 들어가는데 뭐 몇천 명 이상이 될 거잖아요. 미국 전체 교회 중에 3번째 교회라고 하니까, 여기 이 설교는 전 뭐 100개국으로 방송된다고 하니까, 확실히 여러 가지 대응 면에서는 그 대응은 잘 된 것 같고, 미국은 참 문제입니다. 이 총기가 30대 여성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총기를 안 쏴할 정도면 교회,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뭐 오늘 좀 전에 보니까 뉴욕시가 아주 개판이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뉴욕시의 과거의 모습은 활기차고 번화하고 있는데, 지금 마약 중독자들로 득실거리고 소위 노숙자들, 그리고 이제 뭐 이주민들 많이 들어와 일자리가 없는, 이거를 지금 미국의 정치권이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바이든 뭐 나이 논란되고, 트럼프는 또 이제 나토하고 한바탕 붙고 뭐 난리도 아니네. 그리고 지금 뭐 보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한판씩 하는 건, 이건 뭐 거의 뭐 일방적인 학살이죠. 물론 시작은 하마스가 시작을 했지만은 그것도 제대로 통제도 못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뭐 엉망진창이죠. 적전 분열이라고 전쟁 중에 최고사령관을 경질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뭐 아주 우세인 상황도 아니고, 상당히 그 위험한 상태에서 뭐 난장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틈을 타 갖고 김정은은, 위에 있는 우리 김정은은 간을 크게 꾸는 것 같아요. 간을 크게. 그러니까 진짜 무력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전혀 허황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3개의 전쟁, 4개의 전쟁을 미국이 감당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군사력도 그게 뭐 북한에 비해서 열세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압도하지만은 내부에서의 김정은 동조 세력들 하고, 또 기습 또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붙은다면은 사실 100% 장담이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안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 뭐 너무 겁을 주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여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정치권에서 질이 멸하는 등신 같은 정치인들을 뽑아놓으면 진짜 지금 나라 꼴 보십시오. 왜 멀쩡하던 나라가 갑자기 뭐 폭삭 내려앉나? 이거는 사실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자, 뭐 그건 그렇고, 자, 보이스피싱 조직, 검사 사무실로 꾸려갖고 그 일당이 무려 1,500억을 가로쳤는데, 범단으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 한 놈은 거의 주범 같아요. 13년, 11년, 7년이 선고됐어요. 얘들은 중국 항저우에 거점을 두고 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년, 6년 사이 동안
뭐 몇백억, 수백억. 12차례에 걸쳐서 41억을 빼앗긴 의사도 있다고 하니까 의사, 판사, 검사 뭐 이거는 뭐 직업을 가리지 않고 막 공격합니다. 그리고 당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놈은 거의 최대 규모 같아요. 왜냐하면 피해자만 1,800명이 넘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개개인이 경찰서에 신고해서 걔네들 개개가 수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덕기의 사례처럼 이건 조직적으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 국가수사본부 걔네들 말고 국가범죄수사국이 필요하다. 국수본은 결국은 뭐 이건 뭐 범죄수사국도 아니고 이게 무슨 행정조직도 아니고 참 미련한 인간들 엉성한 그런 기구만 만들어 갖고 어쨌든 그래도 뭐 경찰이 40명의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얘네들이 40명만 있겠습니까? 문제는 얘네들을 싹 다 드러내지 못하고 일부를 드러내고 일부를 남겨놨다면은 얘네들이 카피했던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다른 데에서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처럼 사이비 종교의 그 수개놈 그 근처에 놈 몇 잡았지만 사실은 나머지는 또 딴 데 가서 똑같이 새끼 까고 또 이게 복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완전히 발본수건하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 소위 말하는 그게 씨를 뿌려서 계속 나게 되는. 더더군다나 문제는 범죄 수익을 완전히 환수했느냐?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거의 뭐 그리고 관련된 피해자들 이거 좀 중간책 같이 실제로 그냥 아무런 별 생각 없이 아무런 범죄 의도 없이 하는 애들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야. 중요한 핵심적인 애들을 얼마만큼 찾아서 처벌하냐. 이게 사실은 문제죠.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세사기 문제인데 좀 전에 보니까 전세사기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다 전세사기 범죄자 놈의 새끼들이에요. 아주 저런 인간들은 아주 그냥 사글이 그냥 뭐 딴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비행기에 수천 미터 안에서 낙하산 던져버려야 돼요. 그냥. 근데 그거에 동조하는 양심 없는 공인중개사가 수두룩하다. 자격증 대여, 허위 정보, 불법행위, 별 난장판도 아니죠. 실제로는 자격이 없는데 죽은 사람 자격 아니면 다른 사람 자격증 대여죠. 그리고 핵심적으로는 중개 법인을 통해서 자격 없는 사람이 하고 범죄 조직이 전세사기 조직.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의 피해를 일으키는. 그런데도 얘네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범죄는 부실한 어떤 시스템을 파고든다. 그 명확한 겁니다. 사실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인 거죠. 자,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우리 20, 30대 여성들의 심적 고통, 자살률이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이민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여성학회지에 노동시장에서의 위기심화 청년 여성 자살률이라는 실제로 이제 25에서 29세 여성 자살률이 10만 명당 24.6명에서 줄기는 줄었습니다만은 다시 또 2018년, 19년, 20년, 21년 20.2명으로 늘어났어요. 말하자면은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비정규직 근로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당연히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 이런 것들 뭐 사실 심각하죠. 거기다가 코로나 관련된 부분에서의 상황과 또 30대 여성의 경우는
구직을 하지 않는 무직자의 비율이라든가. 이게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웃기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라든가 이 무직자 비율이 많은데 정작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하다. 뭐가 좀 이상하죠. 그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 노동시장에서의 안전한 노동시장, 그리고 이 일정 정도 안전과 아니면 보수가 보장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적극적으로 건강하게 건실하고 튼튼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성장할 수 있고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선순환될 텐데, 어느 쪽에서는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이 완전히 부족하고, 어느 쪽에서는 실제로 남아 도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그냥, 이 불균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소위 일자리 양극화, 그리고 여성, 20, 30대 여성들, 물론 여성만 그렇지는 않죠. 남성도 맞아요. 일자리의 수준을 높일 수 있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평준화시키고 안전 일자리, 그런 부분의 투자를 국가에서 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아니냐. 어쨌든 좀 이런 얘기 들으면 글쎄 이게 참 사회 문제라는 게 만만치가 않구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해결책은 되게 단순할 수 있다. 근데 그걸 기득권자들이 하기 싫고 개혁하기 싫으니까 버티고 있다가 같이 망하는 거. 엊그제 지금 뭐 의사협회에서 걸기대회 15일 날 하고 전공의들 뭐 총회한 건 아니에요. 저런 거 보면 사실 저나 아니면 여기 여성 노동자들 일자리 못 찾아갖고 비정규직, 저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는 저 새끼들 배돼지에 기름이 껴갖고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고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쟤들 또 물어보면, 물론 그 의사협회의 뭐 비대위장 이런 애들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내 밖으로 내가 챙긴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자기는 열심히 공부해갖고 열심히 뭐 연봉 많이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 전체 한번 같이 좀 니들도 의사들도 아니 환자가 있어야지. 환자가 이게 살아남은 환자가 있어야지 그 병원을 가지. 응? 사회가 망가지고 그 의료비 자체를 지급할 수 없으면은 의사들도 같이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쟤네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저렇게 강압적으로 된다고 되느냐? 사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쟤네들이 기술도 있겠다, 돈도 있겠다, 버티면 사실은 쟤네들을 정부가 이길 수 있을까? 사실 쉽지 않죠. 그걸로 버티는 건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지속적인 타협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물론 쟤네들도 물론 계속 그러죠. 대통령실에서는 의사 집단운동은 명분 없다. 뭐 누군 모릅니까? 그 뭐 일반론은 다 알죠. 대신에 그래도 쟤네들을 몽둥이를 두들겨 잡아서 하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무엇인가 그럼 타협을 해야 되느냐. 타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를 볼 텐데 참 잘 이해가 안 되죠. 연봉 5억에서 3억으로 떨어진다고 한 1, 2억 손해본다고 저러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상당수는 연봉 1억도 감지덕지, 뭐야 1억이 아니라 연봉 5천만 원도 감지덕지한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여담으로 좀 전에 보니까 기사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역사 스페셜 오늘, 아니 그날 헷갈려. 그날
역사 내피셜 그놈을 이제 그놈이 그걸 따라했다고 뭐. 근데 그게 폐지가 됐네요. 물론 이제 시즌제로 갈 수도 있지만 느낌이 마음에 안 드는 이 프로그램들은 방송사에서 막 폐지시키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찜찜하긴 하지만 글쎄,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소방과 관련된 소방관을 구해줄 소방관은 없나요? 인력 예산 부족, 그래서 순직이 되풀이되고 있다. 문경 화재 때 2명 돌아가신 거. 그래서 어차피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구조대가 소방관이 들어갔는데 그게 무너지면 그걸 구조할 사람이 없다.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 신속 동력 구조팀 아예 이 구조 인력 자체가 부족한데, 근데 웃기는 것도 그래요. 소방관 66,000, 65,000명 중에 5만 좀 왔다 갔다? 10,000 몇 명이 행정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행정직이 필요한가? 행정 업무하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절대적인 어떤 그 소방관의 부족이냐? 근데 경찰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찰관이 부족한가? 지금 사건 처리 못해갖고 쩔쩔매고 막 그냥 엉망이고 막. 저는 근데 전체 인구 대비 부족한 거 아닙니다. 500명당 1명. 그럼 뭐가 문제냐? 실제로 쓸데없는 경비라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면 다른 쪽, 그러니까 이 수사 업무가 아닌 쪽에 실제로 일반 행정이 해야 될 일을 경찰이 하고 있다. 특히 경비 경찰이 가장 큰 문제고, 그 외에 경비 말고 경찰은 굉장히 좀 잡다한 걸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도 마찬가지고, 교통 부분도 사실은 교통 경찰이 굳이 가질 필요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형사 수사 아니면은 뭐 이 지구대 이 인력이 제대로만 운영이 되면, 그리고 조직 개혁이라든가 윗대가리들 계급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 개개인 어떤에 대한 능력, 수사관 학교 수사 능력, 이게 경찰의 문제는 제가 알고 어떻게 고치면 내가 알 것 같아요. 저는 알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인지. 소방은 실제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진짜 절대수가 모자란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5,000 정도가 행정직인데 그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물 끌어 들어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냐? 나머지 10,000 몇 명은 사실은 일반 행정으로 써도 되는 거고 소방관이 할 필요 없는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예산 부족 하는데 그럼 전체 적절한 예산이 얼마냐? 계정을 해봤느냐? 소방 전체 예산은요 7조가 넘습니다. 근데 사실 인건비가 사실은 그 중에 70%예요. 한 5조 정도 됩니다. 그 장비라, 그러면 우리가 너무 인력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냐. 장비가 있어야지 하는데 장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장비만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훈련을 그렇게 실화재 훈련을 받아봤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실화재 훈련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대장, 중간 간부들의 실력이 형성되느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실화재 훈련도 부족하고 실제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지휘관 영역도 부족해. 그걸 실제로 교육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해.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판단해서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고 바꿀 수 있는. 근데 그걸 제대로 지적해서 바꾸려고 하려면 뭐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소방의 위에 있는 놈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행안부 놈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 그냥 뭐 현상 유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